감정평가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요 에듀9에서 감정평가사 민법을 강의하는요 저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감정평가사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서 지금까지 민법을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소험서에서 과연 어떤 것이 문제가 나오고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할 때 쓸데없는 부분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단기간 안에 민법의 점수를 좀 안정적으로 높여서 우리가 합격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감평사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2차 과목들이 좀 더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1차에서 민법의 양을 최대한 줄이면서 고득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강의는 먼저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합니다. 이론 강의를 하고 여기다가요 우리가 요약을 합니다. 요약 강의를요, 요약 강의를 하고 이 요약 강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문제를요 풀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는 보통 30에서 약 한 40분 정도 강의로요 짧게 끝내고요, 이 30에서 40분 강의를 요약 강의는 우리가 이제 PPT 강의를 해가지고요 이제 하는데, 거의 뭐 한 3분에서요 5분 사이 안으로 이 30에서 40분 강의를 다시 요약을 하면서 여기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요 같이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문제의 적응력이거든요. 우리가 기본서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또 강의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문제로 되는지, 그 문제 이론을 문제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요 한꺼번에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론을 몇 개월 항상 하는 얘기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본서를 혼자서 3회독 하는 것보다는요, 3회독 하는 것보다는 한 번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알겠죠? 우리가요 3번 연속 강의를 듣는 것보다도 한 번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서 뭘 하는 것?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도를 높입니다.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좀 더 깊이 알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변환되는지 그러한 과정들을 알게 되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느 것이 중요한 키워드인지 그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강의를 계속해서 듣거나 문제만 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이해하게 되고, 이론을 통해서 문제의 적응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이론과 문제가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론이 앞바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뒷바퀴란 말이죠. 이 앞바퀴와 뒷바퀴가 같이 굴러가야지 이론을 몇 개월 동안 공부하고 문제 한번 풀었다고 해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은 자격증 시험이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강의할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문제를 푸는 요령을 빨리 터득하면, 여러분들 다 감정평가사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다 두뇌가 다 명석하기 때문에요, 그 정도의 것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비법들을요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느 문제가 어떻게 해서 적용이 되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요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민법의 강의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런 민법은요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먼저 주체와 객체가 먼저 되어 있죠. 기본 이론이 있고, 주체, 그 다음에 객체가 이렇게 있고요,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법률행위가 있어요. 권리변동, 그 다음에 법률행위요. 이 법률행위가 있고, 뒤에 보면 이제 소멸시효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파트요. 이 파트를 이해를 하면은 이 설령이 앞하고 뒤를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법의 대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척추,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강의를요 순서를 법률행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하고 소멸시효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보냐? 권리의 주체, 객체, 이것을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권리와 주체와 객체를 사실 여러분들이 법률행위하고 이쪽 소멸시효 이쪽 내용을 알게 되면 혼자서 충분히 읽어도 되는 그러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법률행위가 라는 거, 우리가 민법 총칙이 어렵다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요 순서대로 책을 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여기서 먼저 법률행위에 관한 것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쉽게 민법에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뭐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지체하지 마시고 항상
질문란에 질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하고요, 저하고 이제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고 나가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고, 의문점, 그리고 그 의문점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항상 질문란에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지 여러분들이 단기간 안에요, 민법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 부분을 먼저 보려면 약간 죄송하지만 페이지 몇 페이지냐? 9페이지요. 그러면 이 페이지 9페이지요.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잠깐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 부분으로 먼저 갔다가, 그래서 법률 행위에서 뭐 우리가 대리까지 조건 기한까지 보고, 그 다음에 기간하고 소멸시효 뒤에를 다 정리하고 다시 이제 맨 앞으로 와서 주체 객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을 뭐라 한다? 이것을 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갑이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자기 집을 사라고 청약을 합니다. 이 청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을이요, 그 집을 사겠다고 얘기하죠. 그것을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요,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고요, 을이 갑한테요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한단 말이죠. 이 1억 원에 살래? 그것을 청약이라고 하고, 살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청약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그걸 1억 원에 사겠다? 그것을 승낙하는 승낙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건물 있죠? 이것을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뭐라 한다? 이것을 물건이라고 얘기하고요. 물건을 뭐라 한다?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체 객체할 때 그것을 객체다, 다른 말로 물권의 객체라는 것은 한마디로 권리의 객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권리의 객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요,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말을 하죠. 의사표시. 이 사람을 뭐라 한다? 표의자, 다른 말로 의사를 표시하는 자,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 알았어, 1억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을이죠. 을을 뭐라 한다? 승낙자죠. 이 사람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매도인은 집을 파는 사람이니까 바뀌지 않죠. 그런데요, 표의자와 상대방은요 바뀔 수가 있죠. 먼저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그랬으면 갑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을이 갑에게 너 내 집 1억 원에 팔래? 당신, 을이 갑한테 당신 나한테 당신 집 1억 원에 팔 거예요? 이렇게. 팔지 않을래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을이 먼저 말을 했죠. 그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청약을 말한다. 을이 먼저 갑한테 집을 파라고 그랬죠.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갑이요, 응 알았어 내가 팔게. 이것을 승낙이라고 하죠. 이것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표의자와 상대방은 서로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표의자,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청약과 승낙, 즉 청약자, 승낙자, 매도인, 매수인, 표의자, 상대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다른 말로 이것을 합의가 있다, 합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매매라고 하죠. 이것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약이다 이렇게. 이러면 이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이 계약을 다른 말로 이것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 지금부터 여기 법률 사실한 말 나왔죠. 여기는 법률 요건, 다른 말로 이것을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그걸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런 보면 우리가 민법이라는 것은 뭐냐? 개념 법학이라고 그래요. 이 민법은 법률적인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민법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동일한 말을요, 극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뜻은 동일한데 다른 뜻으로 표현하고 있어. 다른 말로. 그 말을 빨리 암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민법이요, 금방 우리가요 적응할 수 있고 금방 정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그것을 청약이라고 그래. 1억 원에 살래?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1억 원에 살래? 그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들어가면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서 이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깊이가 아주 깊단 말이죠. 근데 그건 나중에 문제이고, 지금은 의사표시는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응, 알았어, 내가 1억 원에 살게. 승낙이죠. 이 승낙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의사표시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이 일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치가 이루어져서 여기서 합의가 되면은 우린 것을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두 사람은요, 매매죠, 매도하고 매수하니까 매매계약이라고 하죠. 만약에 임대차라고 해봐, 월세요. 갑을요,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고요, 집을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뭐가 있다? 의사의 합치, 일치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이요. 그 계약을 다른 말로 요건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죠? 원인이 있으면 항상 결과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결과. 그래서 여기를 원인의 인자와 결과의 과자를 따서 뭐라고 한다? 인과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과관계다. 원인과 결과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결과로서 뭐가 나온다? 여기서요,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법률 효과. 이것을 다른 말로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지금 매매계약이죠? 여기서 이 매매계약인데요, 여기서 이 매매계약에서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죠.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줄, 왜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죠. 이것을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그럼 등기만 해주면 되나요? 등기 대신에 뭐를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되죠. 등기 대신에 그래서 얼마다? 대금을 받는다. 대금 지급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는 의무가 있죠. 이 청구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더니 갑은 을한테요, 의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무가 있고 권리가 생겼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는요, 이제요, 을은 갑한테요, 을은 갑에게 이 대금을 지급하겠죠, 매수이니까. 그 다음에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매수인은 등기를 청구하려면 대신에 뭐를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법률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 청구권을 뭐란다?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 의무와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요,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권리와 의무 관계를 뭐란다? 다른 말로 이것을 권리 관계라고도 얘기해요. 자, 지금부터 이걸 이제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요, 한번 볼래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은 여러분요, 민법 총칙이 끝날 때까지 이 그림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먼저 눈에 익숙해야 돼요. 이 그림이요, 여러분에게 모든 정보를 전달할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그림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에는 말로 하는 소리 언어가 있죠, 음성 언어요. 몸짓으로 하는 행위 언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칠판에 써놓은 것은 그림은 그냥 그림이 아니고 이것을 언어예요.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요, 법률 용어를 눈에 익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 갑이 청약하고 을이 승낙을 하죠. 청약과 승낙에 있어서 합의가 있죠. 그럼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법률 효과가 이루어지죠. 그 법률 효과를 뭐라 한다? 등기 청구권, 대금 지급 의무, 즉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이 권리와 의무를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법률요건은 뭐냐?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졌다.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렇게 됐죠. 권리가 있으면 99% 의무가 있고요. 의무가 있으면 반대편에는 99% 권리가 있어. 이것을 뭐란다?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권리와 의무가 상호 대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권리만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예외적으로 1%. 권리만 있는 것 또는 1%는 의무만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무만 있는 거, 우리가 여러분요, 혹시 미리서 공부해 보신 분들 보면 법인에서 뭐가 나오죠? 보고 의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권리만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형성권의 행사 같은 것은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단독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몇 가지를 빼고는 99%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해.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갑하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1억짜리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어떡하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직도 얼마가 남았죠? 9천만 원의 잔금이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계약서를 1,000만 원만 주고 계약서를 쓰고 나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빠 지금 집 샀다. 오늘 집 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뭐다? 저 아파트 내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 아파트가 내게 되려면 아직 얼마의 돈을 더 내놔야 되죠? 9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더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9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으로 딸랑 1,000만 원을 주고 나서 저 집은 이제 내가 샀다.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갑이 을한테 대금을, 집을 팔았으니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러면 집을 산 사람은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을이 만약에 대금을 지급하면요,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겠죠.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요.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권리와 의무 중에서요, 무엇을 더 주장하기를 좋아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것을 뭐란다?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와 의무 중에서 당연히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고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권리도 있는 것이란 말이죠. 99%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무는 얘기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러한 권리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요, 법률 관계가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런 법률 관계는 또 뭐예요? 법률 관계는 뭐다? 이것은 인간관계요. 인간관계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또요. 그럼 여러분, 인간관계는 뭐죠? 모르겠죠. 잘. 인간관계는 뭐다? 한마디로 정의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인간관계라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것은 법률 관계가 아닌 것을 얘기하죠. 그럼 법률 관계가 아닌 건 뭐냐? 권리 관계가 아닌 것. 다른 말로 권리와 의무 관계가 없는 것. 그것을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가요, 부부간에요, 부부간에요, 남편과 아내가 약속을 해요. 우리 다음 달에 어디 해외여행 한번 가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요, 당신이 약속 아무튼 어겼으니 손해배상 해라.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서로가 부부간에는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발생한다,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요, 어떤 법률 관계가요, 권리가 있고 한쪽이 권리가 있고 한쪽이 의무가 있다, 한쪽이 의무가 있고 한쪽이 권리가 있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그것을 권리 의무 관계, 다른 말로 권리 관계,
다른 말로 법률 관계, 다른 말로 인간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옆집에 아줌마가요, 나한테요, 자기들 아이를 잠깐 봐달래요. 시장 간다고. 그럼 내가요, 옆집 아이를 좀 봐줬죠? 한 30분 정도요? 그러고 나서 다 봐주고 난 다음에 아이가 엄마가요, 와가지고 우리 아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이를 돌려주면서 내가 30분 내에 봐줬으니 3만 원 내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그것을 호의관계, 그것을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얘기했어야죠. 나는 A를 볼 수 없다. 나한테 A를 맡기려면 1시간에 3만 원 내라.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호의로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해놓고 아이를 다 돌봐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돈 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권리와 의무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봐준 사람이 아이하고 놀다가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려서 아기의 머리가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때요?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비가 나오네요. 그럼 누군가가 치료비를 달라고 해야 되고 누군가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이를 봐준 사람의 잘못으로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돌봐준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는 비록 아이를 맡겼지만 그 맡긴 상태에서 아이를 잘 돌보다가 그대로 아이를 돌려주면 인간관계, 서로가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잘못해서 아이가 다치죠.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아니고 법률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선의로 아이를 돌봐줬던 사람은요, 치료비를 부담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뭐란다? 권리 의무 관계가 새롭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 권리 의무를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 관계라고 하고, 권리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인간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좀 이해되셨나요? 그것을 인간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이 권리 관계가 아닌 것, 이것을 인간 관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러한 법률 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로 이루어진 법, 이 법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실체법은 뭐다? 대표적인 게 바로 민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민법은요, 다른 말로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실체법은 뭐냐? 고민하지 마.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법, 발생하는 관계를 다루는 것을 실체법이라고 그래. 여러분이 길거리 걸어가다가요, 잘못해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쾅 찍었죠? 그럼 내가 잘못했잖아. 과실이잖아요. 그럼 나는 엉덩이 찍은 사람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생기고요, 엉덩이 찍어서 다친 사람은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네요. 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 것을 권리관계라고 하고, 그것을 법률관계라고 하고, 이런 법률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말이 뭐다? 실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그 부딪혀서 넘어진 사람하고 그 관계는 실체법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 실체법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민법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요, 이런 실체법과 비교가 되는 법이 또 무슨 법이다? 이것을 우리는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절차법은 실체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여기 을은 갑에게 매수인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네요. 그럼 이 권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권리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것을 뭐란다? 권리를 실현시킨다 이렇게 얘기해. 그 권리를 실현시키는 법을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동산 등기법은 실체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법이죠. 그 법을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제해야 되겠죠. 강제력을 힘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것을 말한다? 바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달라고 하겠죠. 그것을 민사소송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민사소송법을 뭐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권리 의무 관계, 다른 말로 권리 관계, 다른 말로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실체법이죠. 즉 권리와 의무 중에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시키는 것,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실체법이 뭐냐, 절차법이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요, 절차법은 그런 것이고,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나중에 물권법에서 등기법을 우리가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등기법을 배우게 되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바로 실체 관계에 부합한 등기,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 말하는 실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권리, 의무, 다른 말로 권리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이 틀이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틀인데 기본서를 가지고 잠깐 한번 본단 말이죠. 이런 페이지요, 9페이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 9페이지 보면 법률 관계, 맨 위에 보면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요. 그럼 거기 한번 봐봐. 여기 법률 관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권리 관계인데 다른 말로 권리 의무 관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 관계를 한마디로 권리 관계라고 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법률 관계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면 한번 봐봐요. 의 한번 봐봐. 법률 관계 의 1번 인간의 생활 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법률 용어를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용어를 여러분들 만약에 법률 관계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해서 네이버 지식 검색에 이 법률 관계라는 말을 딱 치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그럼 이것을 우리가 법률 관계, 이게 무슨 관계냐고요? 법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법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 그림을 통해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 법률관계란 말이 있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표의자와 상대방이 있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럼 그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하고 그 원인행에 의해서 결과인 법률 효과가 나오고 그 법률 효과에서 등기 청구권과 대금 지급 의무라고 하는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 관계를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권리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고 이런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시키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요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요. 법률 관계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법률 관계 내용에서 여러분요. 어디로 보죠?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좀 맨 끝으로 봐봐요. 네 번째 맨 끝에 보면 뭐라고 이처럼 법률 관계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법률 관계는 이렇게 법률 관계는 당사 사이 그 다음에 줄고 권리 의무 관계. 자, 법률 관계는요. 권리 의무 관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권리 의무 관계 중에서 우리는 권리 본위주의 사상에 의해서 의무는 주장하기 싫어하고 의무를 말하기는 싫어하고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근대민법은 권리 본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줄고 법률 관계 줄고 그 다음에 무슨 관계? 권리 관계 이렇게. 그래서 법률 관계는 권리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민법의 큰 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볼까요? 여기서요 지금 단계를 보면 법률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이 있고요 법률 효과가 있잖아요. 이 법률 요건을 그냥 요건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법률 효과를 그냥 효과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민법은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책을 가지고요 잠시 한번 살펴본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죄송한데 자 민법의 어느 부분을 보냐면 기본서요. 여러분요 기본서 가지고 계시죠? 자 기본서에 보면은 137페이지를 한번 잠깐 펴봐요. 137페이지
여러분 페이지 137페이지 폈나요? 거기 보면 비진입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1번 뭐죠? 1번이 서설이죠? 그걸 의라고 그래. 자, 밑에 가운데 보면 크게요. 법률 요건이라고 돼 있죠? 이것을요, 의이고, 이 서설이 의죠? 의, 법률 요건, 다른 말로 이것을 요건이라고 얘기해요. 요건. 자, 그 다음 장 넘길까요? 한 장 넘기면 여러분요, 3번이라고 돼 있죠? 3번. 밑에 좀 보면 3번. 법률 효과라고 되어 있나요? 그것을 여러분요, 그냥 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법은요, 1번 의, 2번 요건, 3번 효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보통 우리가 법률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고 법률 요건인데 법률을 지워버리면 요건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을 원인이라고 하고 원인에 의해서 효과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법은 이렇게 의, 요건, 효과 이런 구조로 꼭 쓰여 있어. 하나 더 볼까요? 자요. 그 다음에요. 한 장 더 넘겨. 140페이지 보면 통정 허위 표시라고 되어 있나요? 140페이지에 통정 허위 표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통정 허위 표시 보면 이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서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오른쪽이요. 가운데 봐봐, 오른쪽. 2번 보면 법률 요건이죠. 이 법률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요. 한 장 더 넘겨볼까요? 그러면 한 장 더 넘기면 뭐라 나오죠? 가운데요. 3번 법률 효과. 다른 말로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일단 1번 서설, 의, 그 다음에 요건, 효과. 항상 법은 이런 3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잘 봐. 우리는요, 권리와 의무 중에서 무엇을 더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되냐? 권리와 의무 중에서 우리는 권리 본위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민법이 의무를 중심으로 민법이 책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은 권리를 중심으로 쓰여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권리의 뒷면에는 의무가 있고 의무의 뒷면에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요, 책을 볼 때 의무자의 입장에서 책을 읽으면 안 돼. 의무자의 입장에서 책을 읽다 보면은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권리자의 입장에서 책을 읽는 거예요. 왜요? 책 자체가 권리를 중심으로 쓰여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 민법 제3조 보면 뭐라고 했죠? 권리, 능력, 전속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권리, 능력. 그런데 밑에 보면 뭐라고 했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되어 있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요, 제목이요, 법조문의 제목이 권리, 능력, 전속, 기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안에 내용을 딱 살피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법조문의 제목은 권리, 능력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권리의 뒷면에는 뭐가 있다? 의무가 항상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 주체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제 읽을 때, 법을 읽을 때 권리라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의무란 말이 생략되어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왜? 법은 무엇을 중심으로 쓰여 있으니까. 법은 권리를 중심으로 쓰여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지금부터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뭘 하나 보냐면 이것을 이렇게 큰 구조로 봤잖아요. 지금은요, 우리 이것을 조그맣게 도식화해서 한번 본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갑이 있죠. 갑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여기 을을요,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갑이 뭘 한다? 이것을 의사표시라죠. 의사표시. 그럼 봐봐요. 이것을 1억 원에 살래? 이것을 청약이고 1억 원에 살래? 이것을 의사표시고 1억 원에 살래? 이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도요, 승낙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져?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죠. 법률 요건이요. 이 요건을 뭐라 한다? 원인행위다,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원인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오죠. 이 결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효과. 그래서 요건이고 효과고 원인이고 결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너무너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큰 구조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다른 뭐 기본서들이 있나요? 그 기본서를 읽어보면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사실은 뭐다? 법률 효과는 뭐다? 쭉, 우리가요, 지식 검색의 수준에서 법률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쭉 쓰여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책을 읽었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림 언어를 통해서 머리에 구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봐봐. 지금 여기서요,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이 모이죠? 모이면 뭐가 이루어져?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죠.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이죠? 원인에 의해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읽어. 읽는 방법은요,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어. 읽는 방법 한번 볼까요? 법률 요건이 뭔가 볼까요?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 요건은 뭐냐?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한다.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 요건은 뭐냐?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봐봐. 이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법률 요건은 뭐냐? 그것은 원인행위다. 뭐에 대한 원인이다?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말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봐봐. 법률 요건, 그대로 읽어.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네이버 같은 지식 검색에다가 법률 용어를 쓰면은 거기는 대표적인 한 가지로만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시험에 나올 때는 극히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민법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동일한 의미를 달리 표현하고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 것을 빨리 캐치했어요. 그것을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또 한 가지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법률 효과라 되죠? 법률 효과. 여러분 법률 효과는 뭐예요?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법률 효과나 법률 요건이나 법률 사실이나 아주 간단하게 이 그림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법률 사실은 뭐다?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죠. 두 개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이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뭐가 된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원인이 이루어지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는 뭐란다? 법률 효과, 결과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법률 효과, 여기요, 결과, 이렇게. 법률 요건, 원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건하고 원인하고 효과하고 결과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을 딱 단계별로 딱 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나중에 나오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법률, 권리와 의무 관계에서요, 뭐가 이제 권리이고 의무이고 법률 요건, 그 다음에 의사표시인지 여러분요, 이것을 이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 다시 이제 페이지요, 111페이지를 봐야 돼. 지금부터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19페이지 보는 것은, 9페이지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법에요, 구조를 지금부터 한번 본 것이고요. 여러분요, 이 구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여기 보면 이 법률 사실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고요. 이 법률 효과의 권리로부터 뭐가 나온다?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권리 변동이요. 참 웃기죠. 처음부터 공부할 때 아직 아무것도 공부도 안 했는데, 알겠죠? 여기서 먼저요, 이 권리 변동이라는 게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 권리란 말 나왔죠, 권리. 그럼 권리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권리 의무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권리 변동을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떤 책들은 권리 변동으로 되어 있고, 어떤 책들은 권리 의무의 변동으로 되어 있어. 그럼 그 책이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같은 의미라고. 왜?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라고 얘기하니까. 그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요, 권리 변동을 뭐라 한다? 권리 의무의 변동. 다른 말로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봐봐요.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해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을이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니까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옮겨오잖아요. 그것을 말한다? 소유권, 권리가 바뀌었다, 변동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리가 어떻게 바뀌었다? 권리가 일방에게 발생하죠. 누구한테요? 을한테요. 누구의 권리가 없어지죠? 소멸했죠? 누구의 권리가? 갑의 권리가요. 그리고 권리가 뭐가 됐다? 변경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갑에서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었잖아요. 이것을 우리로 말한다?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말한다? 권리 변동이라고 하고, 권리를 다른 말로 권리 의무라고 하죠.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고 얘기하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먼저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이제 민법 총칙에 있어서 기초적인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죠. 그런데 여러분, 법률 사실이 무엇인지, 법률 요건, 우리가 법률 효과, 그 다음에 여기요, 법률 효과에 대한 결과, 권리 변동까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를 다 살펴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제1강에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기본적인 용어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나왔단 말이죠. 법률 요건이 무엇인지.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듀나인한테 뭐라죠?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청약이죠.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싶다? 그것을 의사표시. 그것을 다른 말로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이런 의사표시에 대해서 에듀나인에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돈 얼마 내세요? 알겠죠? 이렇게 승낙을 하죠? 그러면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합의가 이루어지죠? 그럼 뭐라 한다? 그것을 수강계약이라고 하죠. 수강계약. 그래서 그 합의가 있으면 그것을 계약이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이 원인이 돼서 결과로서 법률 효과가 나오죠. 그 법률 효과가 뭐냐?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을 권리가 있고, 동시에 수강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우리 에듀나인에서는요, 강의를 해줄 뭐가 생겨? 의무가 생기고, 대신 여러분한테 수강료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뭐란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권리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고, 법률 관계는 뭐하고 비교된다? 인간 관계하고 비교되는 것이고, 그러면 인간 관계는 뭐다? 법률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럼 법률 관계가 아니단 말은 인간 관계에선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손해가 발생한다, 손해.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인간관계였던 것이 뭐가 될 수 있다? 법률 관계로 변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권리와 의무 중에서 권리를 주장하기를 더 좋아한다.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고, 우리 민법은 권리를 중심으로 민법이 서술되어 있다. 그래서 의무자의 입장에서 법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자의 입장에서 법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어떤 이유로 해서 끝나서 이제 갑일한테 등기를 이행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을에게 소유권,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을에게 발생하고 갑의 소유권은 소멸되죠. 그래서 갑의 소유권 소멸되고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죠. 그것을 변경이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발생과 변경과 소멸을 다른 말로 권리 변동이라고 하고, 권리는 다른 말로 권리 의무죠. 그래서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권리 관계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 법률 관계라고 하기 때문에 법률 관계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먼저 법률 사실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 요건, 법률 효과로서 권리 변동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거 상당히 까다로워. 미리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이러한 강의는 언제 해야 되냐? 물권법을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우리가요 조금 어렵더라도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 먼저 법률 사실이 무엇인지 권리 변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역으로 다른 분야를 공부하면서 그게 바로 이 법률 사실이란 말이다. 그게 바로 권리 변동이란 말이다. 이렇게 반대로 이제 계속 주입시켜 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시간은 약간 강의가 까다로울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요 좀 더 견뎌야 돼. 한번 들으면 끝이기 때문에 민법은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다른 강의를 다 들었다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민법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티칭, 즉 가르치는 사람의 먼저 어떤 교수법이라든가 가르치는 사람의 해석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